달을 보며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웠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달은 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간 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금음달이 될 줄은 당신이 아십니까?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1년에서 3년으로 시가 나아가는 동안 달이 당신이 되더니 기어이는 자신까지 달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달은 곧 당신이며 자신이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는 순환구조가 여기에서도 엿보인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 내가 자연이 되어버리는 도교의 무의자연이 느껴지기도 하고 객체와 나를 구별하는 인식을 뛰어넘으면서 화두 하나가 풀리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 행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다는 구절에서 내가 바라보며 나를 변하게 하는 지향점으로서 당신의 실체가 확인된다. 땡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었다. 교복이 앉은 자리에 식탁의 점장은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마셔. 조금 진정될 거다. 혓바닥 대지 않게 조심하고. 데운 우유를 교복이 한 모금씩 마시는 동안 점장은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기다려주었다. 진작 그럴 거였으면 아무리 개념상실한 손님이라도 고통과 불안에 호소하는 사람한테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줄 생각이었으면서 의도와 행동이 따로 놀기는 교복의 온라인숍에서 산 것이 바로 악마의 시나몬 쿠키라는 것이었다. 기말고사 첫날 새벽에 주문을 외웠고 늘 부러워하면서도 따르면서도 결코 진심으로 좋아할 수 없는 친구에게 그걸 먹였다. 친구는 그 다음 시간에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답안을 한 칸씩 밀렸었다. 학생부 기록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를 망친 것만도 충격이겠지만 그보다 문제였던 건 답안지를 제출하던 순간 끝내 참지 못하고 일이 터져버렸던 것이다. 교실에는 순식간에 오물 냄새가 진동했고 학생들뿐 아니라 감독교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코를 싸지고는 답안지만 수거한 채 후다닥 자리를 떠버렸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얼굴을 했고 학생들은 수근거리며 그녀의 자리를 피해 책상을 옮겨 앉았다. 그녀의 둘레에 크고 넓은 원이 그려졌다. 몇몇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보건실이든 화장실이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일이지 왜 저러고 앉아있다. 가만히 있다고 누가 모를 줄 아나 봐. 설마 그 상태로 나머지 시험까지 볼 생각은 아니겠지. 보다 못한 반장이 친구를 일으켜 보건실에 토스하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지사제로 진정시키고 그녀는 교사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대충 씻을 수밖에 없었다. 윗도리는 교복 블라우스에 아랫도리는 맨몸으로 체육복 바지만 입고서 시험을 속게 했으나 이미 다음 시간 시험은 시작된 지 20분이나 지나서 그 다음 시간부터 입실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두 과목 시험을 내리망친 것은 둘째치고 그날로 이로써 이 소문이 전교에 퍼졌다. 친구는 이튿날부터 시험을 보러 등교하지 않았다. 시험 점수 중간 결과가 나오던 날
자기 방에서 텅 빈 약병과 함께 발견되었다. 우유를 반쯤 마시다 만 교복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점장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가만히 마주 앉아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유심히 본 애들은 없겠지만 쉬는 시간에 내가 그 애한테 과자를 주는 걸 누구라도 한 명쯤 보기는 봤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일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요. 교복이 말을 마치고 몇 분쯤 지나 점장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어 번 두드렸다. 얘기 다 했어. 미안하지만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 말이야. 악몽에 시달린다면 목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젤리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계산 끝내자고. 그런 거 말고요. 오빠는 마법사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죽은 사람은 하느님도 못 살려내. 그렇게 절박하면 하느님한테 직접 가서 알아봐. 말투나 내용이나 조금 전에 주고 왜 살아와 거의 동급이었지만 교복은 이번에는 꾹 참는 듯 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재미 반 호기심 반 아이디어숍에서 엽기 상품 사는 기분으로 산 거였어요.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둘러대기에는 제품을 사용한 시기가 좀 주도면밀하지 않아. 그런 목적이 아니면 과자 2개에 9,000원 게다가 배송비까지 3,000원 얹어주고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 학생 용돈 참 넉넉하게 받나봐. 7성급 호텔 제과점에서 파는 수제 과자라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이러려던 게 아니긴 뭐가. 아니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호텔 가면 그보다 더 비싼 거 천재예요 오빠. 오빠가 아이템의 특수성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자기 나름 글을 추어 올리려는 말이었겠지만 본질과는 무관한 소리에 점장은 진절이 난다는데 손을 내저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오빠 같은 소름 끼치는 말도 필요 없고 그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치자. 누가 무슨 돈 쓰든 안 쓰든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렇게 값을 책정해서 네가 그걸 사다가 이용한 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다만 위저드 베이커리에 여러 다른 아이템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한테 뭔가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 여쭤보는 거죠. 그것이 설령 있다 한들 이미 일어난 일 가운데 무엇에 도움이 되며 무엇을 돌이킬 수 있을까? 교복의 말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저 애는 알아야 했다.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도 스스로 슬픈 선택을 하면서도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모두 소화되어 버리고 과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없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저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쿠키에 매겨진 별점이랑 사용후기 안 봤어? 효과 100%인 거 안 봤어? 봤죠? 제품을 띄워주려는 알바생들 댓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묻자. 사용시 경고사항 안 봤어? 모든 마법은 부메랑이 어쩌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걸 진지하게 믿고 사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는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도 말릴 수가 없어. 되도록 얌전히 없는 듯이 지내. 매장에 나와 있는 빵이랑 컴퓨터 말고는 되도록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보여서 그를 화나게 하지 마. 파랑새가 해준 말을 떠올리자 나는 그가 당장이라도 교복의 머리 위로 머그잔을 뒤집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덜컹 접의다 미는 소리에 파랑새와 나는 둘 다 흠칫하여 고개를 들었다. 그가 일어나서 교복 손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관두자, 네가 쥐꼬리만큼이나마 반성하고 있으면 판에 박힌 위로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아.
그리고 너 같은 애한테 추천해줄 만한 물품도 없어. 있어도 안 팔아. 교복도 탁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진짜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의 가게가 다 있어. 물건만 팔면 다 끝이다 이거야? 너같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애한텐 이제 안 판다니까. 두고 봐, 내가 과자를 그 애한테 주는 걸 봤다고 누군가 선생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 나는 여기 이름을 댈 테니까. 나만 당할 줄 알아? 좋을 대로. 교복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서는데 점장이 불렀다. 잠깐. 교복은 그럼 그렇지. 그럼 혹시라도 모수가 있는 싶은 얼굴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점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대하는 다른 말이었다. 평생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며 살아라. 비록 과실 치사긴 하지만 죽는 날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여기까지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얘기고, 너한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네가 저지른 일의 무게만큼 악몽을 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다. 잊을만 하면 꿈속에 그 애가 찾아올 거라고. 교복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다가 문을 미치고 나갔다. 점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요란하게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파랑새는 그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는 중얼거렸다. 마지막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점장님. 말한 건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저 손님도 그래도 싸다는 건 인정하지만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악감정을 품고 경찰 방문이라도 받으면 너 나랑 살면서 경찰 조사 한두 번 받아봐. 새삼스럽게 신경 쓰지 마. 점장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고는 나를 보며 턱짓을 했다. 너는 이만 들어가 봐. 나는 파랑새에게 눈이 자려 하고는 그를 따라 제빵실 안으로 들어갔다. 5분 문을 열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끝이 스치는 자리마다 굽기 직전에 새로운 빵 반죽이 차례대로 나타났고 거대한 스테인리스 볼 속에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이 부풀었다. 왼쪽의 오븐 문이 철컹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격자 무늬가 새겨진 와플이 더운 김을 뿜으며 조리대에 놓였다. 그 위에 눈부신 호박색 시럽이 끼얹어졌다. 달콤한 과자를 구워내는 그의 표정은 조금도 달콤하지 않았고 맛이나 향기로 치자면 오히려 스파이스 향신료 매운맛에 가까워 보였다. 이걸 먹는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파티시들은 주어진 대본이라도 외듯 한결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손님들에게 주는 것은 등을 기대고 안주해도 좋을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입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빵이라면 지긋지긋해. 유림은 앞을 지날 때 무심코 손을 넣어본 교복바지 주머니 속에서 500원짜리 동전 4개가 만져졌다. 6살 무렵 그날 서로 어깨를 미치며 분주히 계단을 내려가는 대합실의 사람들 속에서 그랬듯이 동전의 열처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고개를 들어 제과점의 간판을 보았다. 이때는 제과점 남자의 정체를 몰랐을 뿐더러 영문 흘린 채로 적힌 가게 이름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마침 헤이즐넛을 비롯하여 견과류 볶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을 뿐이다. 모든 강렬한 충동은 후각에서 비롯하지 않을까. 빵 냄새, 돈 냄새, 욕망의 냄새.
증오의 냄새.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거기서 파랑새가 그 너머 서 있는 점장을 처음 보았다. 라푼첼의 기둥과 고양이 혓바닥 얘기를 들은 뒤로 이틀에 한 번쯤은 이 유리문을 들어서곤 했다. 아파트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원래 이곳에 있던 편의점 자리에 부동산이 들어선 이후 나는 더욱 이곳에 일용할 양식을 의존했다. 어쨌든 집에서 저녁 식사라고 해본 지가 수천 년은 되는 듯했다. 식빵이나 모닝롤은 금방 지겨워졌다. 하지만 그 밖에도 이곳에는 골라먹을 만한 수많은 빵들이 있었다. 다진 체리와 으깬 사과를 넣은 애플소스 케이크를 조각으로 나누어 팔았고 달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브리오시가 있었다. 달지 않은 커피를 쿠키, 한 사람이 먹기 좋을 만큼 작게 만들어 파는 파운드 케이크, 아몬드 크림을 샌딩하고 살구잼으로 코팅한 글라스테, 카스텔라 조림밤을 넣어 굳힌 마롱 푸딩, 껍질이 바삭바삭한 별 모양의 카이저를 생크림과 피스타치오를 장식한 독일식 치즈케이크, 캐러멜 시럽을 넣을 감자 속 재료를 쓴 이름 모를 빵까지 돌아가며 이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는 차고 넘쳤다. 언제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받쳐주는 데가 문제였지만 빵 좋아하시나 봐요. 계산대 위에 돈을 올려놓을 때 이제 수없이 보아 얼굴이 익숙해진 푸른 셔츠의 소녀가 말을 걸었다. 단골 손님에 대한 의례적인 한마디 인사. 난 조금 망설이다가 그 아이의 손에서 빵 봉투를 낚아채고서는 씹어뱉듯이 더듬거렸다. 아니, 고개를 돌리고 문 밖을 나서기 직전에 곁눈질로 본 것은 그 애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왜 맨날 종류대로 빵을 사가는데? 라고 묻는 듯한 얼굴이었다. 빵이라면 지긋지긋해. 용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6살이었고 그때까지 혼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다. 늘 옆에 엄마나 아버지가 함께였다. 따라서 혼자 오독하니 남겨진 청량리역이 사실은 집에서 10정거장 남짓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무엇보다 그동안 표면적일지언정 안온한 가정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집 주소를 외울 생각도 안 했으며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어린이집에서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해요.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면 가게나 파출소로 들어가요. 놀이공원에서 엄마나 아빠의 손을 놓치면 안내 데스크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런 얘기는 해줬을지 몰라도 엄마나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령을 가르쳐줬을 리 없다. 엄마와 아빠와 나 우리 셋이 함께 했던 여름 어느 날 백화점에서 나를 잃어버릴까봐 내 손목에 채워주었던 팔찌형 이름표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투명한 비닐로 된 넓은 끈 속에 이름과 주소,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귀찮아서 떼어버리고 싶었으나 그것은 엄마 아빠만이 열 수 있는 특별한 단추 조작이 필요했다. 비닐과 피부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땀, 나중에 손목을 따라 둥그렇게 난 빨간 땀띠. 나는 손목을 벅벅 긁었고 아빠는 애한테 이런 거 채우지 말라고 옆에 딱 붙어서 감시나 잘하면 된다고 윽박질렀다. 엄마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이름표를 내다버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없는 거였다. 이름표가 있었더라면 어릴 때 누구든 붙잡고 손목만 보여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다. 나도 따라간다고 하자 엄마는
화장실이 개차이고 밖에 있고 졸다 가려면 표를 다시 끊어야 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했다.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10분 뒤에 온다고. 나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대로 읽을 줄 몰랐고 10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추상적인 덩어리를 60개 단위로 분절하는 촘촘하고도 오묘한 과거로부터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다. 역 플랫폼 전광판에서 빛나는 디지털 시계의 숫자를 따로따로 읽을 줄 알았으나 그 숫자들 사이에서 쌍점의 관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아마도 10분이 지났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 다시 10분이 지났다. 엄마 큰일 보나? 세 번째로 10분이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 나는 머릿속에 의문 부호처럼 떠오르는 붉은 버튼을 눌러 몇몇 장면을 재생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기 전에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자세히 떠오르지 않았다. 조각조각 끊어지는 몇몇 일시정지 영상들, 아빠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마우스로 뒤적거리고 메신저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엄마, 내가 치마를 잡아당기며 다급하게 모니터를 꺼버리던 손가락의 끝의 긴장,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불안정하게 거실을 오락가락하던 엄마의 발걸음, 끝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엄마, 아빠, 엄마 사이에 랠리에 실패한 공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주전자 유리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엄마 이름이 적혀있던 하얀 약봉지,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늦은 오후가 되어도 눈을 뜨지 않는 엄마, 들이닥친 외할머니의 통곡과 함께 엄마를 길 곳에 싣고 가던 사람들의 분주한 발놀림,